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뉴욕 경기입니다. 얘네들 이틀 만에 다시 붙는 거죠. 당연히 그때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연장까지 갔는데 136 대 132라는 정말 많은 스코어가 났어요. 연장에서 30점이나 터져가지고 이때 기준점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점수가 난 거긴 합니다. 근데 이날은 사실 뉴욕이 막 브런슨이 나온다 만다 했는데 브런슨이 출전을 하더니 이날 50점을 받았거든요. 55점을. 사실 뭐 3점 컨디션 같은 건 안 좋았는데 기본적인 야투율이 이러면은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뉴욕은 이날 3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25개 중에 10개밖에 안 들어갔다. 그에 반해서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 이날 기본적인 야투 컨디션이 뉴욕보다는 좋았습니다. 야투율도 51.5%에 3점이 44.7개. 44.7% 이 정도로 워싱턴은 되게 잘 들어간 날이고 뉴욕은 사실 좀 못 미친 날이었었거든요. 뭐 상대 전적 상으로는 이제 뉴욕이 이 경기까지 잡으면서 상대 전적이 7대 0이 됐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뭐냐면은 지금 워싱턴에 되게 어린애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케인턴이라든지 키션 조지, 쿨리발리, 샴페인이, 사르 이런 애들이 클러치 때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뭐 워싱턴에는 조던풀도 있기는 하고 이날은 못 나왔지만은 쿠즈마도 있고 발렌슈나스, 뭐 브록던 그래도 좀 오랫동안 느바에서 잔뼈가 굵은 애들이 많은데 이날은 특히 연장전 이런 클러치 타임에 어린 애들을 많이 굴렸고 그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명에서 91점이나 합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뉴욕이라는 동부의 강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얻어간 게 많은 승부였다. 연장전 이런 경험까지 치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 경기는 워싱턴이 굉장히 잘 싸운 경기라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뭐 아까 봤다시피 연장에서 30점이 났는데 30점이 안 났으면 대충 한 238점 정도 됐겠죠. 그 정도도 충분히 많은 기준점이지만은 오늘 이 경기는 그때보다 기준점이 5점이나 올라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언더 생각이 나요. 뉴욕이 안 터졌지만 워싱턴이 너무 과도하게 잘 터진 거기도 하고 평소에는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비등비등하게 흘렀고 워싱턴이 좀 리드하는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욕이 추격하는 양상.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는 뉴욕은 되게 좀 느릿느릿하게 신중한 공격, 하프코트 오펜스 이런 것들을 즐기는 팀이지만은 상대한테 쫓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뉴욕도 되게 야투 시도가 많았고 워싱턴도 99번이나 했어요. 이러다 보니 뉴욕의 뜻대로 되지 않은 좀 오바 템포였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뉴욕은 저는 아까 되게 느릿느릿한 공격을 한다고 했지만은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야투율 전체 2등, 3점 슛 전체 2등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림어택, 미드레인지, 3점 슛 이렇게 세 가지 공격 카테고리에서 전부 5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 유일하게 뉴욕 닉스거든요. 코트 어디서든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팀이다. 멤버도 그렇고 원래는 브런슨 혼자 통나무를 들었는데 미칼도 오고 타운스도 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분담이 됐습니다. 일단 당연히 뉴욕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11.5는 뉴욕의 플레이 스타일상 얘네가 야투가 엄청 잘 터지면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 덴버 원정에서도 때려 부수기도 하고 뭐 그런 팀이잖아요. 뉴욕이 야투가 터지면은 누구든 다 팰 수 있어. 근데 그런 날이 사실은 요즘엔 좀 빈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뉴욕이 많이 이기지만은 그렇게까지 막 많이 벌려가지고 승리하는 모습들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싱턴도 저는 직전 경기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들도 앞으로 뭐 브록던도 그렇고 발렌슈나스도 그렇고 뭐 심지어 쿠즈마나 풀까지도 한번 팔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워싱턴이 그래도 얘네들이 여기 제가 9경기를 조사를 해왔거든요. 이게 9경기가 덴버 상대로 연패를 탈출했던 그 이후로는 꽤나 리그에서도 봐줄만한 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해요. 특히 3점슛 방어가 너무 좋다. 이런 것들도 보이곤 해가지고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 11.5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워싱턴이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만큼 3점이 털릴지는 모르겠다. 뉴욕도 너무 안 터졌다. 그런 게 있지만은 저는 11.5 정도의 기준점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워싱턴의 프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샬롯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얘네들이 점수가 엄청 안 났었어요. 흔히 우리가 시카고 하면 엄청 뛰는 팀으로 알고 있고 샬롯도 뭐 라멜로가 뛰거나 안 뛰거나에 많아 다르게 하지만은 그래도 시카고 정도의 팀이랑은 어느 정도 좀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팀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난번 맞대결 할 때는 95 대 109 204점밖에 안 났습니다. 이날 기준점이 232였는데도 한참 못 미쳤었어요. 양팀 합쳐가지고 3점 슛이 샬럿이 46개 중에 8개 3점 슛 성공률이 17.4%입니다. 그리고 야투는 35.7%예요. 이날 야투 시도가 샬럿이 98회 그리고 시카고가 야투 시도 93회
3점 슛을 51개를 시도를 했는데 샬럿은 38개를, 시카고는 37개를 총 75개의 3점이 튕궈졌다. 느바 기록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시카고랑 그때 보스턴이었나? 걔네 둘이 했을 때 뭐 튕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느바 사상 가장 많은 3점 슛이 나가리가 된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204점이라는 그런 점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서로 간에 이런 슛시도, 야투 기회 이런 것들은 엄청 많았었는데 너무 서로 간에 야투가 별로였었다. 그런 날이었었고 라멜로가 없었고요. 브랜드 밀러가 있긴 했지만은 좋은 활약은 아니었었고 마이스 브리지스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조시 그린도 별로 이렇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부 야투가 많이 별로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샬럿도 내일 라멜로나 이제 브랜드 밀러 이런 주요 득점 자원들이 다 프리 떠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못 나온다는 신호예요. 물론 이게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찍히고 있어서 지금 예상 라인업에 미치치, 세스 그린, 조시 그린, 브리지스, 마크 윌리엄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오늘 라인업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치치, 세스 커리, 조시 그린, 브리지스, 마크 윌리엄스 이렇게 있을 때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여기가 뭐가 보이냐면은 아무래도 공격이 오펜시브 레이팅이 87.8로 되게 낮게 찍힙니다. 물론 이거를 그렇게까지 신뢰할 건 안 돼요. 올 시즌 전체 통틀어가지고 19분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된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쓸 건 아니긴 한데 일단은 오펜시브 레이팅이 되게 안 좋게 찍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좀 바실리의 미치치가 포인트 가드를 보면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좋았던 것도 아니어서 넬 레이팅도 엄청 안 좋게 찍혀요. 마이너스 30이 찍힙니다 거의. 이런 상황인지라 내일 샬럿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가 않다. 최근에 샬럿 16경기 동안 1승 15패죠.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득점은 평균적으로 16경기 102.4점 그리고 실점은 111.1점 이런 식으로 마진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대한테 많이 좀 졌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심심치 않게 큰 점수 차의 핸디캡도 당했었는데 이거는 물론 시카고라는 팀이 되게 도깨비 팀이에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페이스 같은 건 여전히 빠르고 틈만 나면은 슛 그냥 빨리빨리 올려 붙이고 이러는 건 맞는데 가끔 이제 시카고도 요즘 따라 좀 이렇게 언더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직전 경기 미러키와의 경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이 원래는 엄청 뛰는 팀인데 왜 이렇게 못했지 막 이런 게 들어요. 물론 미러키가 본인들도 시도가 적고 상대도 시도를 적게 하게 하고 뭐 그런 팀이긴 한데 그에 반해서 샬럿은 기회가 나면 3점을 쏘는 팀이거든요. 어느 정도 신중한 공격을 한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 서로 간의 야투 시도도 되게 많았고 그냥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보면 샬럿에 최근 7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이날 또 7연패거든요. 이 기간 동안 7연패 기간 동안 공격이 특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폈을 때는 그래도 나는 일단은 좀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해. 지난번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기록을 세울 정도로 너무 안 터진 거였었고 그때보다도 기준점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저는 시카고 경기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날도 이런 템포 상으로는 샬럿도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야투 지옥이 아니라면은 그때보다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5.5 정도면은 저는 원정 시카고를 보고는 싶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홈보다도 원정에서 4승이나 더 했고 득점 같은 게 원정에서는 거의 한 8점 가량 많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시카고는 오히려 홈보다 유나이티드 센터보다는 원정을 좀 좋게 하는 것도 있다. 저는 늘 이제 라빈에 대한 칭찬도 많이 했었고 기디도 돌아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카고의 농구가 더 잘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이건 뭐 선수 결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대 맞대결 전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피면은 저는 시카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뉴올 대 클파 경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요상한 게 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클리퍼스 상대로는 되게 상대 전적이 좋아요. 클파전에 이제 4시즌 동안 11대 3으로 엄청 많이 이겼어. 이상하게 막 클리퍼스가 작년에도 보면은 한번 하든이 못 나온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도 승리를 했고요. 그때도 뭐 카와이나 폴 조지가 다 있을 때였고 카와이, 폴 조지, 하든이 다 나오는데도 그때도 뉴올이 이겼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뉴올이 좀 순위도 조금 높기도 했었고 자이언이나 잉그램이나 이런 애들 다 건강했었고 그랬으니까 뭐 잘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상 맞대결 상으로는 뉴올이 클리퍼스를 상대를 꽤나 잘해왔거든요. 일단은 그게 거슬려요. 지금처럼 뉴올이 뭐 알바라도 자이언, 잉그램 이런 주력 자원들이 많이 못 나오는 시점에서도 종종 이런 상대전적 상으로 이런 게 좀 발생하긴 하거든요. 역배 같은 것들이. 나는 이거 솔직히 조금 조심해보고 싶은 경기야. 그래서 승패는. 더구나 지금 뉴올리언스가 더 보이는 건 뭐냐면은 12월 달에
이게 뭐 드존테 머리나 맥컬럼이 돌아온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12월 달에 페이스가 102.4가 찍히거든요. 이게 바로 워싱턴 뒷순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뭐 멤피스라든지 애틀랜타, 또 시카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만한 그런 뛰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뉴올리언스가 6등에 위치를 해 있다. 생각보다 빠른 농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클리퍼스는 조금 언더팀에 속하지만은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패배를 할 때도 꽤나 많은 득점을 하면서 패배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백투백 자료를 말씀드릴 때도 뉴올리언스에서는 그런 면이 관찰이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뭐 사실 클리퍼스는 별로 깎아내릴 게 없어요. 얘네들은 일단은 제임스 하든에 대한 칭찬을 조금 하면은 하든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겁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지표상으로 하든을 올 수 있는 8.2번 시도로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스가, 테이텀, 뭐 앤트맨, 뭐 카이리 어빙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솔레이션을 가장 많이 시도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옆에 도와줄 애가 없잖아. 카와이도 없고 폴주지도 떠났고 이러다 보니까 하든 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팀이다 보니 하든이 많은 아이솔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아이솔당 이제 그 포지션당 득점이거든요. 괄호 안에 있는 게 효율도 나쁘지가 않다. 가장 효율이 좋게 보이는 게 뭐 지금 테이텀으로 나오고 어빙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스가보다도 효율이 좋게 지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든은 본인한테 지워진 짐이 많은데 그런데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물론 하든의 이런 성적 같은 게 좋지도 못하고 좀 후반 가면은 퍼지는 것들 그런 게 걱정되긴 하지만은 하든은 지금 충분히 괜찮게 해주고 있다. 제가 단순히 하든 팬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지표상으로도 하든이 괜찮다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라인업인데 하든 손에서 지금 주바치 살려내, 파웰 살려내, 지금 얘네들 다 커리어 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든의 손에서 빚어졌다. 그거는 뭐 의심할 게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자유투도 엄청 많죠. 지금 이제 자유투 전체 시도수 4위, 성공은 전체 2위, 이런 식으로 많은 아이솔 바탕으로 자유투 삥뜯기까지 여전히 잘해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경기 대상 1호예요. 근데 뭐 요즘에 클리퍼스는 사실 뭐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원정에서 종종 헤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댈러스랑도 여러 번 붙고 멤피스, 골스 어려운 팀들 많이 상대를 했는데 최근 5경기 동안 4승 1패 정도로 잘하고는 있어요. 딱히 흔들리는 시점은 아니고 얘네들의 기조대로 좀 언더농구 같은 게 보인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뉴올은 요즘에는 좀 오버가 많이 보이고 클리퍼스는 여전히 언더가 많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는 뉴올리언스가 얘네 클리퍼스한테 상대 전적이 좋았던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일단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클리퍼스의 6.5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얘네들의 뭐 고점으로는 멤피스 원정 가서 잡아내고 그런 팀이니까 되게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는 조금 기록이 좋지는 못해요. 뉴올에서는 원정은 꼴등이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승리하는 모습도 있고 전체적으로 요즘에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래서 사실 6.5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뉴올의 프렌 그냥 생각하고 있고요. 221.5면은 저는 이거는 뉴올의 색깔을 조금 더 가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요즘에 뉴올이 질 때도 엄청 막 처발리면서 지진 않는다. 최근에 뉴올이 막 상대한 팀들 보면은 막 멤피스, 휴스턴, 덴버, 뉴욕, 휴스턴 강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어. 그래갖고 많이 진 것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번 뉴욕이랑 상대를 했을 때 93득점 내고 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졌거든요. 엄밀히 말하는 클리퍼스는 사실 뭐 앞서 말했던 덴버나 멤피스 이런 팀들의 색깔보다는 뉴욕의 색깔에 가깝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뉴욕만큼 이런 야투 시도를 살린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올의 색깔을 조금 더 입혀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유타 대 덴버 경기입니다. 제가 얘네들 둘이 붙으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타는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여기도 되게 고산지대고 덴버도 콜로라도 되게 고산지대 팀들끼리 붙어요. 그래서 이 NBA도 물부에서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처럼 이 고산지대로 가면은 물론 뭐 실내 경기장이긴 하지만은 이게 좀 산소 그 뭐라고 하나 산소 용존도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선수들도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얘네 둘이 붙으면 사실 서로 간에는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옛날에 기록을 봤을 때는 유타가 홈에서는 덴버 상대로 꽤나 잘했어. 뭐 그때는 이제 유타가 한창 막 고베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그 미첼이라든지 그럴 때는 덴버보다 센 팀이시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덴버가 유타 상대로 4연승 중이거든요. 홈이나 원적 둘 다 두 번 4연승 중인데 전부 다 마인을 내놨습니다. 21점 차, 그 다음에 뭐 16점 차, 26점 차 19점 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겼더라고. 올 시즌에도 2번 붙었어요. 올 시즌에 2번 붙어가지고 전부 대승을 거두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 중에는 그 덴버가 요키치가 없는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도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지금 마침 유타는 올 시즌에 잘하고 있었던 존 콜린스까지 지금 다운풀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섹스턴이 잘하긴 하는데 옆에 파트너인 키온테 조지는 저는 싹수가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캐슬러도 약간 제한적인 인사이드 방어만 잘 되고 좀 느릿느릿하고 마침 콜린스까지 빠져 있으면은 사실 유타는 그렇게 막 좋게 볼 건 별로 없거든요. 올 시즌 더구나 작년이나 뭐 계속해서 홈발을 많이 받았는데 올 시즌에는 오히려 홈에서는 언더 낌새만 많이 보이고 다른 게 별로 안 보여요. 딱히 뭐 홈에서 뭐 승리를 많이 거뒀다든지 그런 것들도 없고 반면에 이제 덴버는 내일 고든이 여전히 없기는 해가지고 수비가 다운될 만한 한데 요즘에 뭐 서부르그를 올린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한창 그 제가 12월 달에 덴버 페이스가 전체 2등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피닉스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이게 조금 흠집이 있긴 했지만은 여전히 덴버는 빠른 템포의 농구를 즐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득점이나 실점, 최근에 6경기 동안 물론 이제 뭐 주고받은 것도 보면은 여기는 뭐 피닉스랑 붙어가지고 좀 언더 게임도 있었는데도 그거를 감안을 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덴버는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난다. 그리고 유타는 사실 제가 홈으로 오면 약간 점수가 덜 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8경기 중에 원정이 이제 6번이나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타는 요즘에 경기당 평균 거의 한 237점씩 이렇게 나다 보니까 239.5라는 높은 기준점임에도 이 경기는 오바를 봐야 되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맞대고 상황은 사실 그렇게 막 오바가 많지는 않은데 물론 뭐 유타가 그냥 픽 쓰러져 버리면은 오바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지표상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옳아 보입니다. 요즘에 유타 3점 잘 들어가고 수비 개판이고 덴버 여전히 뭐 실점 많이 줍니다. 그렇다고 수비가 뭐 개판도 아닌데 이거는 페이스가 빨라가지고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은 거고요. 여전히 요키치의 손끝에서 좋은 이런 야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인지라 또 한번 요즘의 색깔대로 갈게요. 분위기상으로도 덴버가 뭐 딱히 나쁠 건 없어 보이기도 하고 7.5여도 저는 덴버를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239.5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자, 클리블랜드 감독 케니 애킨슨 감독이 이 골스의 어시스턴트 코치 출신이에요. 그전에는 옛날에 뭐 브루클린 감독도 하고 골스 코치도 하고 이랬었는데 바로 이제 직장이 골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좀 애매했잖아요. 작년에도 뭐 모블리랑 알렌이라는 이런 클블 산성도 있고 갈란드 미첼 이런 구성은 좋은데 뭔가 팀이 안 풀렸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공격 농구로 클리블랜드가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식한 게 골스에서 나온 케니 애킨슨 감독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들었었는데 마침 지금 골스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라인업 보면은 슈로더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슈로더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죠. 사실은 오락가락이보다는 그냥 좀 못해 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스테판 커리도 기복이 너무 심하고 잘 터지는 날에도 수비가 워낙 허벌이다 보니까 마진 같은 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찍히기도 하죠. 그리고 포지엠스키는 뭐 소포모어 징크스에다가 힐드도 마탱이가 갖고 이래갖고 지금 진짜 골스는 쿠밍가가 1옵션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참 골스가 안 풀리는 시즌인데 물론 이러다가도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상대가 클리블랜드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이 올 시즌 한번 맞대결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클블이 홈이었었고 초장부터 그냥 골스를 완전히 발라버린 경기였었어요. 종종 골스가 그런 경기가 나오긴 하죠. 아예 그냥 맹무추고 패배를 했는데 올 시즌에 골스는 딱히 홈이라고 해가지고 키 뭐 대단한 플러스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작년에도 그랬어. 그전에는 이제 골스의 홈 3쿼터에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홈에서는 17승 1패인데 원정도 10승 3패예요. 충분히 원정도 괜찮습니다. 홈이 워낙에 좋아서 그렇지 원정도 흠잡을 데 없는 성적이고 최근에도 너무 잘하고 있죠. 얘네들 최근에 이제 한 11경기 동안 10승 1패 마이애미한테 원정 가가지고 한번 지긴 했는데 그 외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홈 덴버가 엄청 홈에서 터졌는데도 야초 같은 게 대폭발을 했는데도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더 잘 터졌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는 클리블랜드는 사실 약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조금 흔들리던 시기가 있었죠. 막 연승 달리다가 막바지에 약간 핸디 같은 것들을 잘 못한다든지 비비는 모양새를 준다든지 그랬었는데 그냥 몇 번 지더니 더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 요즘 들어서 특히 저는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대승도 많이 거둬주고요. 골스가 뭐 홈이기도 하고 좀 좋은 시점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골스는 공격도 안 풀리고 수비도 안 풀리고 시즌 초반에 골스가 클리블랜드를 만났던 시점에서는 그때는 골스가 수비를 되게 잘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클리블랜드한테 야투가 개박살이 났다. 지금 골스 수비적으로도 뭐 딱히 돋보이는 게 없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냥 3점 수비가 조금 안 되는 거 말고는 공격이 워낙 좋고 수비도 기본빵은 한다. 이런 게 보여요. 특히 뭐 갈란드 같은 애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한 거라든지 모블리도 이번 시즌은 확실히 올스타 레벨이죠. 미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막 미첼한테 기대지 않는 것 때문에 작년에 미첼이 통나무를 드는 게 많이 있었는데 공격에서는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여요. 분산이 돼가지고 다들 잘하고 있다. 벤치도 뭐 제가 여러 차례 타이제롬 같은 애들 칭찬 많이 하고 이랬었죠. 저는 여전히 클리블랜드 사이드 보는 게 좋아 보이네요. 4.5. 아무래도 골스의 홈이니까 좀 이렇게 준 것 같은데 4.5 정도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이게 골스의 요즘 모습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공격도 못하고 수비적으로도 원래는 좀 그래도 선수비적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언더오버는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저는 클리블랜드 색깔을 입힌다면은 저는 오바가 맞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다음 포틀랜드 대 필라델피아 경기. 이거는 아무래도 엔비드가 뛰냐 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엔비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요즘에 엔비드. 자, 엔비드가 이제 12월 달 이후로는요. 지금 뭐 시즌 전체로 보면은 야투율이나 3점 슛이나 되게 별로죠. 22.4점으로 커리어 대비 5점이나 떨어진 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월달 이후로 사실 출전 시간이 되게 짧아. 26.9분밖에 안 됩니다. 경기당 27분밖에 안 돼가지고 얘가 뭐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출전을 길게도 안 했는데 평균 득점이 24.2점이에요. 보통 이게 엔비드의 출전 시간으로 한 36분 정도로 그 정도로 환산을 하면은 30득점이 후수적 넘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엔비드는 우리가 알던 엔비드의 모습이 조금 나온다. 3점도 37.5%. 엔비드가 3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죠. 야투율 조금 아쉽지만은 46.7%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자유투빙 뜯기 같은 거 여전히 잘 되고 있기도 하고 가끔 이제 결장할 때 말고는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엔비드의 모습이 아직 100%는 아니어도 85%? 그 정도에는 근사치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뭐 맥시나 조지 사실 요즘에 조지는 오락가락한데 그래도 타이리스 맥시는 괜찮게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옆에서 우브레한테 덩달아 살아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포틀랜드는 내일도 뭐 카마라나 그랜트 이런 윙자원들이 지금 퀘셔너블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댈러스 상대로 댈러스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때는 라이블리, 돈치치 빠지고 PJ 워싱턴, 나지마샬 빠지고 진짜 댈러스의 이런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포틀랜드가 겨우겨우 승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수혜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포틀랜드 파악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직전 경기 뭐 상대가 이제 댈러스였었고 그 전에 유타여가지고 점수가 많이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122점, 126점 이렇게 홈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난 근데 어디까지나 얘네들의 색깔은 나는 언더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마침 필라델피아는 진짜 언더팀이에요. 얘네들은 필라델피아 지금 경기당 평균 득점이라든지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필드골 3점 다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는 좀 많은 공격 시도를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빨리 넘어가는 건 있는데 공격 기회를 좀 많이 엿보는 팀입니다. 볼도 많이 돌리고 공격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는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지만은 시도 횟수 이런 것들이 많이 지키는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포틀랜드는 그런 팀이랑 붙으면 보통은 좀 언더 양상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요즘에 포틀랜드가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다. 저도 사실은 요즘에 포틀랜드 경기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글쎄 나는 얘네들의 기준은 늘 언더팀이라고 생각을 해.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고 상대가 필라델피아라면은 더욱더 그런 언더 색깔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언더로 보도록 하고요. 저는 엔비드가 있으면 필라델피아가 이겨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포틀랜드가 요즘에 뭐 덴버 잡고 유타 댈러스 잡은 거는 너무 이거는 댈러스가 많이 빠졌었고 덴버 잡은 건 그냥 얘네가 잘했었어요. 간만에 3점 같은 것들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잘했는데 그런 경기가 많지는 않단 말이죠. 빈도수가. 저는 그러면은 홈이어도 필라델피아를 보는 게 맞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언더 본다고 했는데 포틀랜드는 올 시즌 홈에서 언더오버 상으로 17.3점이나 원정보다 홈을 왔을 때 오바로 간다. 이거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제 말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댈러스 경기인데 이거는 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자, 지금 일단 댈러스 라이블리가 퀘처너블 찍혀있고 돈치치가 못 나오는 시점이고 나지마샬 징계로 빠지죠. 워싱턴이 돌아오긴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라이블리가 못 나온다고 하면은 댈러스의 수비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세크라멘토는 지금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잘리고 두 번째 경기예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옛날에 이제 골스가 2021 시즌인가 그때 우승할 때 스티브 커 감독 코로나 걸려가지고 마이크 브라운이 지휘봉 잡고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런 감독이고 재작년에는 올해 감독상까지 받고 세크라멘토를 엄청난 이런
업템포 팀으로 일궈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세크라멘토가 되게 애매한 팀이었었잖아요. 뭐 올 시즌에는 특히 시즌 초반에 드로잔 영입으로 드로잔이 미드레인지 장인이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도 끌어오고 다른 애들이 공간도 나가지고 좀 잘 풀리나 싶더니 제가 지적한 드로잔의 문제점, 얘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좋은 폼을 계속해서 보여주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3점이 없는 친구인데 사실 이게 허더도 작년에 좀 부진했었고 키건 머레이가 올 시즌 3점이 너무 쳐박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로잔이 3점이 없는 친구라서 세크라멘토는 외곽에서 3점을 꽂을 애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뭐 이번 자리에 키원 앨리스도 써보고 허더도 써보고 이랬는데 둘 다 3점 임신이니까 몽크를 갖다 씁니다. 근데 사실 몽크도 약간은 세적화가 됐어요. 몽크 혼자 제가 여기 밑에다가 원래 다른 세크라멘토 다른 애들의 3점슛과 몽크의 3점슛 이런 기록들을 따로 정리해 놓을 정도로 몽크는 3점을 잘 꽂고 있었거든요. 부상 복귀 이후에는. 얘도 이제 어느덧 30% 정도로 줄었고 팍스도 사실 3점보다는 이제 좀 드라이브의 장점이 있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 세크는 코트가 너무 좁다. 드로잔 영입이 그런 면에서 좋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세크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요즘에. 결국에는 감독을 갈았고 근데 감독 갈고 나니까 그 경기에서 뭔가 고삐가 풀린 건지 레이커스랑 경기를 해가지고 되게 오바 게임을 했잖아요. 그날도 3점은 25% 정말 안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서는 세크가 꽤나 이제 많은 시도도 하고 이게 레이커스전인데 98회 시도 야투 51%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3점이 40개 중에 11개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날이었던지라 나는 이 세크가 조금 달라질만 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은 고삐가 풀린 본인들이 원래 그냥 좀 하고 싶어하는 농구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임시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는 있고 본인들의 룰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비해서는 야투 시도도 많아지고 템포 같은 것들도 빨라진 게 보이거든요. 팍스가 있으면 빠른 농구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크라멘토가 빨라진다면 오바 같은 거는 보기 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댈러스도 이 돈치치가 없을 때는 오바가 그렇게까지 편한 팀이 아니죠. 더구나 요즘처럼 뭐 라이블리의 퀘셔너블이라든지 나지마샤 같은 벤치 핵심 자원들 이런 애들이 결장을 하게 되면은 댈러스도 변수가 많아요. 그전처럼 저번에 포틀한테 진 것처럼 물리적인 결장 때문에 얘네들의 경기력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려운데 일단은 댈러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보고 있긴 합니다. 저는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정상 범주에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얘네들 올 시즌에 너무 안 좋았었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오버게임 농구에다가 빠른 템포 농구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지금 3점도 마탱해간 지가 오래됐고 여러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럴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댈러스 사이드를 보는 겁니다. 오바는 표본이 한 경기밖에 없지만은 그때 확연하게 많은 시도를 하더라. 그런 게 보여가지고 오바 가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세리에아, 코모 대 레체 말씀드리면은 둘 다 요즘에 모양새로는 가기 좋은 팀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둘 다 회복세에 있거든요. 코모는 이제 홈에서 로마 상대로 엄청 잘 싸웠었고 로마가 막 다급해지니까 로마한테 이제 뭐 늙음하게 경기 뭐 90분 넘어서 극장골 하나 박았는데 종료 직전에 또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두 골이나 집어넣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레체도 얘네도 저번에 로마 원정에서 대패하긴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몬자를 잡고 그리고 라치오와의 홈 경기도 전반 막판에 퇴장도 당하고 페널티킥까지 내줬는데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은 사실 라치오가 마루시치의 막판 득점이 없었으면은 충분히 레체가 무승부를 띄울 만한 경기였었거든요. 지금 레체는 잔파올로 감독으로 갈아탄 보람이 있다. 그런 게 보이고 이거는 둘 다 요즘에 회복세인 것 때문에 어느 한쪽을 딱히 막 깎아내릴 게 많지는 않아요. 레체가 이번 시즌 가장 저득점인 팀인 반면에 코모는 중위권 중에서도 조금 오바팀에 속하는지라서 어느 오버도 같은 결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저는 코모의 야구세 정도? 홈팀이기도 하고 코모의 야구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로냐 대 베로나는 간단합니다. 그냥 볼로냐를 봐야 될 만한 경기예요. 얘네들 일단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볼로냐의 홈 성적 중간에 이렇게 무승부가 엄청 많긴 합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에 3번의 무승부에다가 올 시즌 초반에 4연속 무승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창 막 엄청 좋았을 때처럼 그렇게까지 볼로냐의 홈 성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도 홈에서는 무패행진 중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도 보면은 작년에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밀란한테 한번 졌는데 그 이후로 홈에서는 이렇게 되게 좋은 모습을 가다가 우승팀인 인터밀란한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밀란이랑 인터밀란 말고 홈에서 아무한테도 안 졌다.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볼로냐의 홈은 얘네들이 한창 안 좋았을 때도 볼로냐가 홈일 때는 조금 사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볼로냐가 살아난 시점이라면은
이거는 뭐 볼로냐의 홈을 볼만합니다. 또 얘네들이 상승세에 있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파올로 자레티 감독이 경질 위기에 있다가 뭐 파르마 원정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뭐 밀란 상대로 나름대로 분전하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좋은 시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늘 베로나 얘기할 때마다 얘네들 너무 많은 애들을 팔았지 않냐. 작년에 이제 선수 방출로 거의 한 7천만 유로 정도를 벌었는데 선수 영입에 쓴 거는 한 2천만 유로밖에 안 됩니다. 구단에 이런 자금난도 있고 모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여러 선수들을 많이 팔기도 했고 밑에 막 파는 애들 보면은 뭐 카발 같은 애들 사이드백 유벤투스에 팔고 노스는 라치오로 갔죠. 네, 주리치도 몬자로 이적했고 도이그 사솔로로 갔고 그리고 은공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친구인데 나폴리로 윙어 떠난 윙어고 테라치아노 밀란 가고 히엔 아타란타 가고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로나는 올 시즌에 쳐받고 있는 것도 이해도 되고 지금 상대가 볼로냐라면 특히 홈볼로냐라면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볼로냐의 확연한 상승세와 홈발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 경기. 네, 메뉴 대 뉴캐슬 경기 메뉴 대 뉴캐슬 경기 한번 말씀드릴 텐데 12월 달에 메뉴는 오락가락이 엄청 심했었어요. 뭐 그 이제 후뱅 아모린 감독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즉각적으로 딱히 뭐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쭉 보면은 일단은 12월 달에만 지금 5패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3백도 실험하고 변화도 있었지만은 큰 수확은 없었었고, 네, 만약에 오늘 메뉴가 오늘까지 패하게 되면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달에 5번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1962년으로 그때 이후 처음으로 한 달 동안 5패를 기록하는 달이 된다. 그 정도로 메뉴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뭐 린델루프나 뭐 루크쇼, 마운트 부상에다가 이 브루노 페르나데스까지 퇴장으로 징계죠. 우가르테도 징계로 못 나오기도 하고 뭐 후방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질 만한 경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뉴캐슬은 최근에 이제 3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되게 좋아. 3경기 동안 11득점 빵실점으로 3연승을 달렸다. 그전에는 리버풀 상대로 되게 좋은 경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뭐 5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뉴캐슬이 앤서니 고든이나 조엘링톤, 이삭 전방전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에요. 다만 이제 이 경기는 메뉴가 여태 뉴캐슬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엄청 좋거든요. 39경기 나와야 돼요. 올드 트래포드에서 메뉴가 뉴캐슬 상대로 39경기 동안 1패밖에 없습니다. 1패. 대충 그냥 이쪽에 오른쪽에 뉴캐슬이 좀 불이 언제 들어오냐 이런 리그컵 같은 거 말고 EPL만 봤을 때 리그만 봤을 때 메뉴는 뉴캐슬한테 홈에서는 한 번밖에 안 졌어요. 2013년에 한 번. 여기 보면 이때 한 번 있는데 2013년에 한 번 진 거 말고는 39경기 동안 28승 10무 1패 이 정도로 이때는 또 데이비 모예스 감독 시절이죠. 메뉴가 아음을 때 홈에서는 철통 같았다는 게 보이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또 첼시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풀럼한테 졌다든지 이런 긴 기록들이 많이들 나가리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 메뉴의 위상은 이름값 말고는 뉴캐슬보다 낫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뉴캐슬을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고배당 같은 데 끼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스위치 대 첼시 경기인데 입스위치는 홈에서 0승 3무 5패라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4골을 덜 넣은 6득점밖에 없다고 합니다. 9경기 동안 6득점. 첼시는 그리고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 8골을 더 넣었었고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리그에서 뭐 가장 많은 득점, 가장 많은 원정골, 가장 많은 원정 승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원정에서는 홈보다도 승점을 5점이나 더 벌었다. 다만 이런 그 좋았던 흐름들이 에버튼전에서 끊겼었고 풀럼에서는 45년 만에 홈에서 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은 첼시의 좋았던 기세가 끊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물론 지금 이제 팔머가 오락가락 하다지만은 살짝 하향세가 보이는 와중에 그래도 입스위치 같은 애들을 잡아야지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첼시가. 안 그래도 이제 입스위치는 팀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나폴리에서 임대료 되는 뭐 카즈스테라든지 뭐 튀양제베 많이들 아실 거고 승격에 힘이 됐던 이제 호주의 마시모 루옹고 이런 애들이 막 빠지는 거는 저는 타격이 있을만하다고 보여요. 뭐 이제 뭐 델랍 리암 델랍 같은 애들의 한 방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리고 입스위치가 또 이제 다른 강등권 팀들에 비해서는 실점이 적은 편이라지만은 저는 원정이어도 이 경기는 첼시 쪽을 내다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첼시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